해제되어 있어요. 예, 예, 잠시 좀 설명드리면은 네. 당시는 2002년 여름 국회 법사위의 공방은 뜨거웠다.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대대적인 병역 면제 비리 수사가 군 검찰 안팎의 압력으로 좌절된 것이다. 중요 서류가 보관된 캐비넷을 부수고 수사 서류들을 국방부 검찰부로 가져간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 안에 어떤 서류들이 있었습니까? 거기 기무사, 헌병 그런 관련 서류가 있었습니다. 병역 비리 수사에 큰 칼을 빼들었던 이명현 소령. 기무사 헌병대와 관련한 주요 수사 기록이 사라졌다는 그의 증언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당시 수사의 핵심 인물인 병무브로커 출신의 김대호. 그는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사실을 터뜨리며 한국 정치사를 뒤흔들었다. 권력과 돈으로 양심과 의무를 비켜간 사회 지도층. 병역 비리 수사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서울 지역의 웬만한 병역 비리 청탁은 그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서울병무청의 헌병 책임자 박노항 원사.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한 병역 비리의 대부였다. 박노항 원사를 잡지 않고서는 병역 비리의 수사가 끝나지 않는다. 박노항 원사가 몸통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어떤 국민적인 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3년간의 수배 끝에 박노항의 은신처로 지목된 곳은 서울의 한 아파트. 빈집으로 알려져 있던 그곳엔 전기와 수도 계량기가 돌고 있었고 수사팀은 그 집에 박 씨의 누나가 드나드는 것을 확인했다. 자기 이름을 거의 한 3년 동안은 들어본 적이 없죠. 없으니까 박노항 수사관이 박노항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본인도 모르게 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저 박노항 아닌데요 이렇게 마사지 팩을 쓴 상태에서 박노항이 자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항변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국방부를 지척에 둔 은신처. 박노항은 대담하게 숨어 지내며 외국어까지 공부하고 있었다. 병역 비리의 대부. 그의 결말은 초라했다. 자수를 해야 될 건지 죽어야 될 건지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수사를 촉발시킨 것은 원영수 준이. 카투사 비리를 내사하던 군 검찰의 이명현 소령은 친구야 나를 노출시켜선 안 된다. 너 혼자 다 안고 가라는 원준이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그의 집을 수색했다. 다시 두 번째 가면서 보니까 이상하게 그 침대에 그 어린애들이 낮인데 불구하고 거기에 두루 누워서 있다라는 거죠. 낮인데. 그래서 이상하다. 굉장히 이것 좀 보겠다고. 눈 갑자기 그 얼굴이 틀려지래. 그 침대를 가리고 나니까 아 여기다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수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다란 수첩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는데 그 여자가 칼 갖고 또 쏜 거예요. 딱 그러면서 휘두르고. 병역 비리의 역사를 뒤흔든 원준이의 비밀 수첩. 거기엔 면제 비리를 의미하는 신체 조항과 함께 네로라 하는 사회 저명인사 400여 명의 청탁자 명단이 들어있었다. 병역 비리의 알선자 박노항의 존재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도 바로 이때였다. 그러나 막상 수사는 원준이의 수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수첩 속의 이름들은 병역 비리의 엄청난 실태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진단서는 정교하게 작성되어 있어 비리를 증명할 길이 없었다.
성찬을 차려두고 입이 막혀 있는 꼴이었다. 기록 자체로도 완벽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표시가 안 나거든요. 겉으로는 진단서도 다 있는 거고 실제로 아파서 면제를 받은 사람 거하고 전혀 안 아프고 면제 받은 사람 거하고 병적 기록부가 다르지 않고 똑같거든요. 사실 또 뭐 의사 아니면은 알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아무리 법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촌놈이 있어도 받은 놈 없으면은 그게 법으로 해결 성사가 안 되거든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이제 함구를 하고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게 이렇습니다. 내 판단이 이렇습니다라고 변소를 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변소가 왜 어디가 틀렸는가, 이거는 어디가 잘못됐는가 하는 걸 정확히 집어주는 사람은 내부 고발자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수사를 접어야 할 위기의 순간. 군 검찰부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협박죄로 1년형을 살고 이틀 전에 출감했다는 김대업이었다. 대구 지역 병무브로커 출신이라는 그는 수사를 돕고 싶다고 했다. 그는 국방부 관계자들 앞에 자신의 깨끗하지 못한 과거를 고백했다. 김대업의 신원과 전과 사실들은 철저하게 검증됐고 수사진은 병역 비리를 꿰고 있는 그의 능력과 의욕을 높이 샀다. 김대업은 대가 없이 수사에 합류했다. 그의 사비로 마련한 한 호텔방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병역 비리 수사의 기초 작업실이었다. 이명현이 제공한 병적 카드 등을 토대로 김대업은 수사 자료를 만들어갔다. 그래 갔더니 막 놀랬습니다. 저는 창틀 같은데 양말 뭐 속옷 같은 거 널려 있고 뭐 옷이 필요 없다 그랬는데 거기서 묵고 자고 다 하기 때문에 맨날 양말도 거진 필요 없고 여기서 다 생활하고 못 나가고 하니까 일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굉장히 많던데요. 산더미 사무실 같이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자료는 방대했다. 서울 병무청의 경우 한 해 신검자 12만 명 가운데 10분의 1이 병역 면제자. 김대업은 95년부터 3년간의 면제자 약 5만 명 가운데 비리 의혹이 짙은 2천여 건을 출연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병무청이 별도 관리하던 사회관심자원 명단. 사회 지도층을 비롯해 재벌 및 유명 연예인 등의 병무 기록이었다. 대통령께 현재까지의 규모와 이렇게 대략 보고를 했더니 대통령이 깜짝 놀라면서 이것은 국가의 그 존립에 관계되고 근원적인 국가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장애도 구애받지 말고 조사를 해라. 필요하면 합동조사를 하든 간에 해가지고 끝까지 장관의 명예를 걸고 그것만 밝혀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1998년 12월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병무비리 합동수사반이 편성됐다. 창군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군검찰과 민간검찰의 합동수사였다. 합수부 수사의 토대가 된 것은 김대업이 넉 달간 추려놓은 사회 지도층 자녀들의 의심되는 병적 카드 400여 건. 김대업은 이때부터 공식적인 정보 제공자로서 병역 면제자들의 발병일과 신검일, 병명과 치료 경력 등을 분석해 부정 면제자들을 하나하나 가려내기 시작했다. 김대업 씨가 자료를 찾아놨다고 한다면은 거의 다 아마 한 10건 중에 7, 8건 정도는 거의 다 냄새 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찾는 능력이 탁월해요. 냄새 나고 이런 부분들 찍어내는 게 나중에 수사할 때 큰 도움이 되죠. 그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돼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김대업 씨가 없었으면 원영수 순이 수첩으로 수사가 끝났겠죠. 그리고 수사가 이게 병무비리 이게 했겠어요. 이게 저희 그러니까 군검찰에서 가장 해방일에 가장 큰 수사인데 수사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 결국 김대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지만 김대업 씨가 없었다면 수사가 불가능했겠죠.
그간 수사가 진전되지 못한 큰 이유가 군의관들을 다그칠 만한 의학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대업이 참여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이 의학적인 지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무로 해가지고 이 면제가 되는 과정 절차 내용도 상당히 가지고 알고 있었고 저희들이 모르는 것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돌팔이 수준 저리 가라.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의 같으면은 뭐 안과면 안과 정도에만 이렇게 국한할 텐데 이건 뭐 두루두루 그냥 아주 해박해요. 김대업이 군의관들의 입을 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력 덕분이었다. 그는 병역 비리의 한 거점이던 국군 대구병원 외래과에서 의정하사관으로 일하며 병역 면제 비리에 필요한 의학 지식을 쌓았다. 공부는 브로커하고부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이 군 면제되는 그런 의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병 같으면은 몇 급으로 어떻게 빠지겠다. 그리고 책도 많이 보고 우리 집 책이 좀 많았었어요. 그거를 보고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 같아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리하게 이 자료를 찾아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참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은 그 A씨가 없었으면은 가장 큰 줄기로 들어가서 아마 저희들도 끝까지 아마 함구하고 오리발을 내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다 설득하는 되는 이유가 수법을 뻔히 알거든. 그러고 또 어떻게 면제받았다는 거를 훤히 눈에 다 와 있는데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 내한테는 거짓말이 안 통한다고. 군의관들 사이에서 김대업은 병역 비리 캐는 족집게로 불렸다. 그러나 피해자가 없는 병역 비리 특성상 대규모 적발을 위해선 군의관들의 자백이 필수적이었다. 국방부는 군의관들의 자백을 위해 면책을 제의했다. 일부 군의관을 입을 열게 하려면은 오래된 사건에 대해서 면책을 줘야 입을 연다. 그런데 그 강력한 건의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수용했죠. 지금 생각해도 그건 잘했다고 봅니다. 자백한 사안에 대한 면책을 약속하자 군의관들로부터는 진술서들이 쏟아졌다. 수사에 밀리며 양심과 씨름하던 그들은 스스로 하루 150건의 병역 비리를 밝혀내기도 했다. 너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겠다. 분명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용기를 얻은 건 사실입니다. 두려움으로 처음에 갔지만은 그런 말씀을 듣고 나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백무비리라는 이런 말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이런 심정으로 그야말로 믿어주실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의 내 자신을 버리자라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백무비리 수사에 임했습니다. 군의관들이 한번 이제 그런 결의를 하고 나서 수사 협조하자라는 결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니까 뭐 엄청나죠. 이제 그때부터는 그건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모르는 거 있으면 의논해 가면서 밤새도록 일을 하니까 스스로 자기 범죄를 찾는 거예요. 밤새도록. 면제 비리는 병원 자료 위조로부터 시작된다. 군 지정 병원에서 필요한 엑스레이나 CT 필름, 허위 진단서 등을 마련하는데 가장 흔한 수법이 필름 바꿔치기다. 잘 아는 병원을 가서 그 이전에 찍었던 필름이나 아니면은 심한 다른 사람을 대동을 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번에 신체 검사를 받는 그 사람 이름을 삽입해 갖고 그 필름을 가지고 5개월 면제 판정을 받을 수가 있고.
신검 예정자의 부모 등으로부터 3천만 원에서 1억여 원까지의 뇌물로 청탁을 받은 알선자는 주로 기무사나 헌병대, 병무청 직원 등이다. 이들은 군의관을 매수해 최종 면제 판정을 받아낸다. 저희들이 그 병무청 파견 나가면은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이 병원에 있는 기무, 병무청에 있는 기무들이 제일 먼저 근접해 옵니다. 그러고 헌병, 그다음에 병무청 직원 순으로 이렇게 한번 오죠. 병역 비리의 역사는 징병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분단과 전쟁으로 호적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시절. 가호적이나 이중호적 등의 허술한 틈새는 제도적인 병역 비리를 조장했다. 갑자기 분단되었기 때문에 북쪽에서 왈랑하는 사람이 호적 갖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또 많은 부분에서 호적이 파괴되었고 그래서 가호적도 만들고 이중호적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호적제도 안에서 도망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고 그다음에 국가도 그 엉성한 호적을 갖고 개인을 한 명 한 명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었죠. 또 어떻게 해서 나이가 많은데 왔느냐 그러니까 지주가 논을 몇 마지기 주기로 약속하고 자기가 대리로 입대했대요. 그래서 정말 내가 피가 까꿀로 올라오는 그 감정을 느꼈는데 병사계 직원은 하는 소리가 면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면제를 받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단계의 거쳐야 할 통과가 돼야 할 관문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니고 약을 좀 써야 한다. 얼마를 써야 하느냐 하니까 3만 원을 마련해 가지고 와라. 당시엔 대리 신검이 만연했다. 허술한 호적 체계를 악용한 장기간 병역 기피도 많았다. 오늘날 사회 지도층의 많은 수가 5, 60년대 당시 만 30세를 넘긴 고령 면제자들이다. 1970년대가 되자 중앙병무청이 문을 열고 병무행정이 한결 체계화됐다. 그러나 질병을 위장한 비리가 늘어갔다. 폐결핵이나 만성 간염, 관절염 등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는 확인하기 힘든 병들이었다. 70년대에는 이제 각종 질병, 특히 질병 중에 디스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척추가 이상하다, 또는 척추가 휘어졌다, 척추가 입은 척추증이다. 아주 진단할 때 그 의사들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질병이나 수술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80년대엔 키나 몸무게를 느리거나 줄이는 방법도 등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된 비리는 질병을 위장하는 것이었다. 대신 증명이 어려운 수핵 탈출증이나 정신질환, 시력 등으로 병명이 바뀌어갔다. 병역 면제율은 사회 고위층의 아들일수록 높게 나타나 사회적인 위화감이 커져갔다. 교관단과 졸업생 가족 여러분의 노고를 당시의 또 다른 특징은 석사장교 제도였다. 4개월 훈련에 2개월 전방 실습만 받으면 예비역 소위로 제대하는 일종의 병역 특혜였다. 이 제도는 82년에서 90년까지 전직 두 대통령의 아들들이 혜택을 본 기간에만 유지돼 대통령의 아들들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석사장교 제도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지도층 체제들이 이제 군대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하는데 군대를 갈 수는 없고 면제 판정을 받아서 빠지든지 꼭 기피를 했다가는 나중에 사회생활 같은 게 더 힘들어지니까 외국 나가 살면 몰라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야 하니까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하니까 이건 새로운 시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행동되는 거죠. 김대엽이 병역 비리에 몸담은 것도 바로 이 무렵. 그러나 그는 85년 병무 비리로 불명예 전역하게 된다. 병무 브로커로서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옷을 벗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잖아요. 그때는 한창 많이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아주 많을 때는 하루에 뭐 몇 건도 있고 그랬었어요. 하루에 몇 건? 네. 그러면 1년으로 치면 뭐 한 100여 건 이상은 되겠네요.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가장 커나갔었던 때가 한 대략 어느 정도 몇 년도? 90년대 초반이요. 90년대 병역 비리는 급격히 늘어 중산층까지 확대됐다. 병역 비리는 브로커 조직에 의해 구조화됐고 군 면제는 마치 부모의 의무이자 지위나 부를 과시하는 상징으로까지 여겨졌다. 이게 상류다 뭐 이런 어떤 자기 도취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좀 자랑 삼아 얘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뭐 요번에 그냥 뭐 한 3천만 원 주고 뭐 그냥 뺐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비추는 그런 주부들도 제가 좀 간혹 좀 눈에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부탁한 병역 면제자의 어떤 부모들, 사람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강남의 부유층들입니다. 국내 부유층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요청해도 그것을 갖다 거부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 면제자의 62%는 강남 출신이었다. 신의 아들 어둠의 자식들에 빗대어 서민들의 자괴감도 깊어졌다. 비리는 구청 병사계에까지 만연했다. 한 병사계장은 청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유층을 찾아다니며 비리를 유인하기도 했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 수법이 아예 그 좀 있는 집안만 골라 다니면서 뭐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서 그 사람이 받은 액수는 사실 박노항 원사가 받은 액수 이상입니다. 아니 요즘 집이 보통 뭐 아파트 웬만하면 뭐 몇 억씩 하는데 그거 진짜 뭐 내가 정말 그 3천만 원 쓰고 우리 뭐 아들이 3년 동안 그냥 학교 계속 다닐 수 있다면은 진짜 3년 안 가고 3천만 원 든다면은 그거 안 하겠습니까? 이번 수사를 맡은 군과 검찰의 발표 내용을 지금 들어보시겠습니다. 병역 비리자 207명을 적발한 합수부의 첫 수사 발표는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큰아들은 병역 면제, 둘째 아들은 공익요원으로 판정받은 자, 장모가 사위를 면제시키거나 장인이 사위를 면제시키는 등 잘못된 자녀 사랑의 극단적인 양태를 살필 수 있었고 그러나 막상 수사는 벽에 부딪혀 있었다. 수사팀 내부로부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가 올려진 것이다. 수사팀장 이명현 소령이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으나 슬프게도 내부의 압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수사 기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보고만 하면은 이게 금방 오픈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켜줘야 되는데 저로도 그 자료가 보면 어떤 뭐 기무 이런 데 가서 이런 자료들이 있고 자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럼 샌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명검찰관이나 저나 솔직히 똑같았어요. 이 샌다. 분명히. 보안에 유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그런 관련 리스트나 이런 것을 솔직히 내부적으로도 저하고 이명검찰관 둘만 알았어요. 당시 수사 체계는 고석 검찰부장의 지휘 아래 실제 수사는 수사팀장 이명현 소령이 맡고 김대업이 이를 지원했다. 그러나 이명현과 김대업은 보고 내용이 샌다며 고석 검찰부장을 불신했고 이후 고석 검찰부장은 군의관들에게 김대업의 신분을 공개하고 만다. 김 수사관이 이 병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수사관은 무슨 수사관 그 새끼가 병무 부록하지. 옛날에 병무 비료해가지고 구속된 놈이고 간통해가지고 교도소에 있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런 놈한테 수사협정 하는 게 참 한심스럽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의관들은 사실은 김대엽 씨를 굉장히 믿은 거죠. 근데 이거를 일단 사실은 수사관이라고 믿었는데 수사관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 파렴치한이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그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군의관들도 더 이상 이제 협조를 안 해주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고, 그리고 김대엽 씨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위축된 활동 영역이죠. 김대엽의 신분 노출로 군의관들의 협조는 한풀 꺾였다. 수사팀장 이명현과 검찰부장 고석 사이엔 갈등이 심화됐다. 고석 부장이 이제 그 99년 이제 3월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병역 비리 수사를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나서게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업무적으로도 이제 막 그 실무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수사권을 이제 내놔라 뭐 이렇게 이제까지 되는 거죠. 갈등이 증폭된 계기는 이른바 캐비넷 자료 탈취 사건. 새로 수사팀을 장악한 고석 검찰부장이 캐비넷 속의 자료들을 가져간 방법과 절차가 문제가 됐다. 그리고 그 캐비넷을 이제 고석 대령이 뭐 도끼로 부수고 그 안에 있는 서류들을 탈취해 갔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셨어요, 그죠? 조금 전에. 예. 예. 캐비넷은 그 공문서입니다, 원래. 공문서를 왜 인수인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수인계 되지 않은 그런 캐비넷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명희 팀장 이제 하고 얘기를 안 하고 수사팀을 교체를 하면서 여기서는 판단하기에 저기에 뭔가 굉장한 게 있을 거다. 굉장히 궁금해했거든 사람들이요. 그 캐비넷 안에 그 자료가. 그러니까 실제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었다고들 하고. 근데 그걸 갖다 접수하려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안 주고 열쇠도 안 줬으니까 가져는 가야 되겠고 하니까 이제 뭐 캐비넷 뜯으려면은 결국 뭐 도끼 같은 걸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캐비넷 자료 탈취 사건은 왜 불거진 것일까?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캐비넷 속의 자료에 모아졌다. 대체 이명현 소령은 왜 캐비넷 속의 자료를 넘기지 않았고 고석중령은 왜 그 자료가 급했던 것일까? 관련 사항들은 여전히 검찰 조사 중이다. 그게 정당한 인수인계였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것을 그렇게 도끼로 뽀개면서 그런 형태로 가져갈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거기에는 뭔가 다급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지 않았겠느냐. 캐비넷을 부수고 수사 서류들을 국방부 검찰부로 가져간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 안에 어떤 서류들이 있었습니까? 거기 기무사, 헌병 그런 관련 서류가 있었습니다. 자료들이 많이 있었죠. 거기 별도로 관리하고 있던 거에는 사회관심자원이라든지 또 군에서 얘기한 뭐 군기관 관련 자료라든지 뭐 연예인 관련 자료들도 있을 거고 재벌 관련 어떤 이런 자료들도 있을 거고 정치인 좀 별도로 나중에 이게 다 문제 있는 자료는 아니겠지만 나중에 좀 더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겠다. 좀 이건 내사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 좀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자료들이 있었죠. 뭐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될 그런 자료들이죠. 사회 고위층과 재벌 등의 면제 비리는 당시 많은 수가 기무사나 헌병대 등 기관 요원의 알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현 수사팀장은 보다 면밀한 내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별도 보관하고 있었고 기무사 등에선 이를 표적 수사로 받아들였다. 좀 자료 수집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 시작 전에는 사실 김문화 헌병에서 비웃었다고. 너가 해봐라. 되느냐. 근데 막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가 자백이 나오고 진술이 나오니까 뭐 솔직히 반반이에요. 진술 나오면은 반은 기무 헌병 거고, 반은 병무청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전국으로 따진다면 한 기무가 한 60 정도, 그리고 헌병이 한 25, 한 30 정도 되는 거, 나머지 좀 작은 것들은 부관이나 뭐 이런 진짜 일반 군인들도 좀 있고, 전국으로 따지면 60% 정도가 기무 같아요. 60, 70%가. 물론 서울에서는 헌병이 좀 뭐 박노왕이라는 특출한 인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서는 60%까지 못한 것 같기도 한데 지방에 있어서는 지방은 절대적으로 다 기무가 다 했거든요. 실제 수사의 칼날은 기무사를 향해 서서히 조여들었다. 군의관들의 입에선 면제 비리를 알선한 기관 요원들의 이름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병역 비리를 막아야 할 기관 요원들은 비리를 무마할 수 있는 힘까지 갖고 있었다. 그들의 권력이 그들을 계속해서 기득권자로 만든 것이다. 수가 1년에 한 100여 차례 해서 뭐 한 4년 반 동안은 한 500여 차례는 받은 걸로 이제 예, 병무부리부터 시작해서 뭐 외출, 해방, 특박 조치, 뭐 하는 거 그런 거, 예, 신급 뭐 다 분명히 본연의 업무보다도 이 청탁에 참 시달리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이거 뭐 청탁부인지 뭐 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게 더 강간할 때가 많습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그런 권력기관에 파견돼 와 있는 그 요원들이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제일 그 손쉬운 방법이겠죠. 접근하지 않을 수 없죠. 다른 거 해봐야 그건 헛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된다. 뭐 하나 부탁하려면 간단해. 기무사 요원한테 얘기해야 돼. 다 통해.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었거든요. 압력을 넣어서 뭐 거의 뭐 90% 이상은 내가 전부 다 그 원하는 대로 부분들 지시는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 수행을 못하게 되면은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지켜버리는 게 우리 병무부대의 또 생명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거의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어느 병원에 근무하는 기무부대원들도 사실은 저와 마찬가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군 상층부의 우려 또한 컸다. 계속해서 기관의 비리가 터지면 조직이 와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그들은 수사의 확대를 원치 않았다. 기무사 관련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대 명예하고 관련되니까 굉장히 그 저항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수사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관이 저한테야 압력을 못 넣죠. 수사팀에서 이명현 소령과 김대업이 배제되고 기무사와 헌병 관련 건은 더 이상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나 이야기했더만은 오히려 뭐 구속시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당히 놀랬고 뭐 더 이상 뭐 기관에 깔리는 거 이야기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군의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기무요원은 이야기하지 말라는 소리죠. 군의관들한테 오히려 그 수사 협조한 군의관들한테 협박이 오는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든지, 뭐 무고로 고소한. 오히려 찾아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다는 거예요. 그 강원도까지 그 근무하는데 찾아와가지고 헌병, 그 관련된 헌병이나 기무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수사 축소의 의혹 속에 마침내 자백한 군의관들마저 구속됐다. 면책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뭐라고 하늘이 좀 무너진다고 그럴까요? 그럴 때 우리가 국가에서 공신력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그러한 얘기를 듣고 모두가 수사에 협조하고 최대 한도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지 드렸는데 그 결과 후에 그런 조건이 사라짐으로 해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밝히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더 중한 죄인이 돼버린 그렇게 된 사실이 되거든요. 군의관들의 연이은 구속엔 당시의 여론도 한몫을 했다. 병역 비리의 몸통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 드러난 군의관들에게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간 것이다. 형벌은 적극 협조한 군의관일수록 더 높게 매겨졌고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기형적인 수사 결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노력에 따라서 액수가 나왔으면은 그 액수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 괜찮은데 이건 수사기관의 노력에 따라서 이 액수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거 뭐 범죄자 스스로 열심히 밝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먹은 걸 찾아서 액수를 늘려놨더니 그 액수에 따라서 이 처벌한다는 것은 좀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사설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거는 어떤 하나의 정상 참작의 사유는 되지만은 그 면책 약속이라는 것이 법적인 의미가 있겠느냐? 오히려 형평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여론에 따라서 그런 기준을 처음에 어떤 그 약속을 무시하고 기준대로 처리를 했죠. 그런 점에서는 그분들한테 상당히 저는 미안하다고 봅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기무사에선 더 이상 김대업의 수사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청와대에 김대업의 즉각 구속을 건의했다. 그때 이제 장관께도 그 자료를 보고를 드렸고 청와대 그 법무비서관실에도 그 자료를 드리면서 그 위험성 같은 거라든가 또는 정말 올바른 병비리 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데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자료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상적인 정부 활동으로 봐야 됩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건과 관련된 기무사 요원들은 김대업을 옥죄어갔다. 그들은 따로 군의관을 수사하면서 김대업의 비리를 캤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 A씨가 병무 비리에 관련이 됐는데 그 내용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뭐 분원을 잡아다 놓고 카드치기도 한다더라. 근데 그 카드를 쳤느냐. 또 일부 군원한테 금품 봐준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한다고 한다. 네, 당신도 금품을 요구받은 적이 있느냐. 당시 김대업은 은신처를 전전하고 있었다. 신분이 노출되고 수사에서는 배제된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들은 그에게 신변의 위협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불안했죠. 불안하고 신경질 잡고 그렇던데. 무엇 때문에? 누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얘기가 됩니까? 깊게 들어가니까. 헌병대 기무사에서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위에서 밟으려 한다는 얘기는 수시로 많이 들었었어요. 어떻게든지 김대업 씨를 병무비리 수사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과 병무비리 수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김대업 씨가 수사팀에 포함시켜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라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김대엽 씨가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시달렸던 것은 사실이죠.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김대엽이 찾아간 곳은 선친의 묘소였다. 이제 수사를 하면서 참 내 평생 살면서 제일 가슴이 뿌듯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참 지난 과거를 다 잊고 이렇게 옳은 일을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구나. 생애에 가장 당당했던 시간 1년 3개월. 뒤늦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어보겠노라고 병역 비리 수사에 뛰어들었던 병무브로커. 그에게 병역 비리 수사는 가장 큰 좌절의 시간이기도 했다. 참 나도 더럽고 나쁜 놈이지만은 세상 똑바로 살라 그러는 놈한테 그걸 알아주기는 그냥 짓밟는다는 게 솔직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참. 내부 고발자 김대업. 그에게 돌아온 것은 세상의 전과 기록이 공개되고 파렴치범으로 몰리는 것뿐이었다.
내가 아마 다음에 여기 올 때는 진짜 죽은 시체가 돼가 오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없애야 돼요. 그게 내 지금 오늘 결심이에요. 그러나 성역 없는 수사를 내걸고 이후 몇 차례 이어졌던 병역 비리 수사는 용두사미의 결론만을 낸 채 결국 끝을 보지 못했다. 2001년 3월 순찰 중이던 마포경찰서 소속의 두 경관은 익명의 남자로부터 사진 한 장을 건네받는다. 그는 PC방 안에 지명 수배자가 있다며 친절하게도 수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까지 알려주었다. 당시 김대업은 자신이 기소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당시 김대업의 구속 사유는 채권 채무 관계에 의한 사기죄. 그러나 그가 기소되기 4일 전 기무사에선 그의 이전 범죄 사실들을 수사검사에게 넘겨 석연찮은 의혹을 남겼다. 그 기무사에서 민간인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어떤 그런 자료를 그 사기 사건 기록에 넣어가지고 그걸 그 마치 어떤 김대엽 씨에 대한 어떤 그 이건하고는 별도의 선입견을 갖게 하는 자료로 이렇게 기록에 첨부한 것도 그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박노왕 씨 관련 정신이 몇 명이에요? 병역 비리 수사는 박노왕을 구속함으로써 국민들 앞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박노왕은 처음에 알려진 것처럼 한국 사회 병역 비리의 대부이자 몸통이었는가? 박노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병역 비리의 어떤 한정은 일반 중산층이 그 같고 소위 말해 사회 고위층 인사들은 어떤 우회 박노왕을 넘어선 또는 병무청의 고위층 뭐 그런 쪽을 통해서 루트를 해서 면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노왕을 통해서 뭐 소위 말해서 정치인이라든지 사회 관심 자원이다 이런 부분 나온 게 거의 없었거든요. 한국의 병역 의무. 누구에게나 당연하던 그 일은 누구에게나 억울한 일처럼 여겨지게 된다. 그리고 그 의무를 권력과 돈으로 회피하던 소수는 점점 커지며 하나의 풍토가 됐다.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던 병역 비리를 오랫동안 묵인하고 방치해온 탓이었다. 실제 16대 국회의원의 경우 병역 면제율은 29%. 그 아들들의 병역 면제율 또한 22%에 달해 일반인들의 9.4배나 됐다. 실제로 의무는 지지 않고 특권만을 누리려는 사회 지도층 앞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시민단체들은 재수사를 촉구했다. 리스트의 분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그 리스트를 제보 받고서 밤새 그거를 봤거든요. 그때 면제받았던 분들의 자제분들, 뭐 그분들의 뭐 친인척, 뭐 그분들의 사돈, 우리가 흔히들 뭐 인맥, 혼맥,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뭐 사회 지도층이 이렇게 엉켜 있듯이 이 병무비리도 보면은 다 그렇게 엉켜져 있더라고 보니까요. 권력층들은 너도 나도 국가안보 문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국가안보를 강조하고 병역 의무를 강조했던 권력자들이 까보니까 사실은 대다수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병역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 지도층의 병역 면제자 명단이 언론에 공개되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기획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저 혼자로서 이런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거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식 문제까지 이름이 오르내리를 원치 않아서 저는 고소 고발을 안 했습니다. 굉장히 더티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대통령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불구속 기소됐던 김태호 의원은 삭발로서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분노한 여론은 잠재울 수 없었다. 이후 국회에선
그간 여러 차례 시도만 됐던 고위직 병역 실명제가 가결됐다. 저에게 와서 그러한 법률들을 꼭 이때 통과시켜야 되느냐.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안 했느냐. 다 알았지만은 뭐 동료 의원들끼리 꼭 이게 왼수살 일 있는가. 그래서 미뤄오고 뭐 이래 왔던 것인데 왜 유독 당신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가.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해왔죠. 그러나 병역 사항 공개는 1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만 한정됐다. 병역 면제율이 50%에 달하는 재벌이나 언론사 사주 등은 여전히 감시 밖에서 비리를 저질러도 적발되지 않는다는 기득권자의 오랜 특권을 누리고 있다. (2003년 1월) 김대업은 출소한 지 9달 만에 다시 구속됐다. 2002년 대통령 후보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사실을 터뜨리면서 일부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병역 비리 수사 당시 공무원 자격을 사칭했다는 혐의로 그는 현재 수감 중에 있다. 자기 어떤 할 수 있는 본연의 임무만 충실했다면은 나 같은 사람이 첫째는 거기 가서 수사를 같이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이렇게 뭐 병역 비리 없애작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없애작 하는 것보다는 김문화 헌병에서 없애작을 해야 되는 거지. 거꾸로 된 거예요. 왜 보면은. 그 우리 사회 리더격이라 할 수 있는 엘리트 계층들이 그렇게 폭넓게 그런 어떤 비리죠. 그걸 구조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아주 의아해할 만큼 아주 폭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밝혀낸 것,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오히려 뭐 자괴감이랄까요? 참. 근데 이게 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의 나라지 우리는 그냥 거기에 끌려 사는 종 같은 생각을 국민들이 가질 때 국민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성실성이 훼손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정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장병 69만 명. 그들이 흘린 땀의 가치를 돈과 권력으로 회피해온 병역 비리의 역사는 끝내 심판되지 못한 채 다시금 역사의 오점으로 남았다. 이 땅의 신의 아들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의 아들들에겐 아직도 특권 속에 살아가는 사회 지도층의 존재가 높고도 멀기만 하다. 간섭을 받으니 없이 자주적으로. 야, 그렇게 통일하더니 막 통일이 이런 방법으로 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이 다 총을 설득하며 총을 내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역경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선의의 경쟁. Continue to have the good relations we've had in the pas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왜 캐비넷 속의 자료를 넘기지 않았고 고석중령은 왜 그 자료가 급했던 것일까? 관련 사항들은 여전히 검찰 조사 중이다. 그게 정당한 인수인계였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것을 그렇게 도끼로 뽀개면서 그런 형태로 가져갈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거기에는 뭔가 다급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지 않았겠느냐. 캐비넷을 부수고 수사 서류들을 국방부 검찰부로 가져간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 안에 어떤 서류들이 있었습니까? 거의 기무사, 헌병 그런 관련 서류가 있었습니다.
자료들이 많이 있었죠. 거기 별도로 관리하고 있던 거에는 사회관심자원이라든지 또 군에서 얘기한 뭐 군기관 관련 자료라든지 뭐 연예인 관련 자료들도 있을 거고 재벌 관련 어떤 이런 자료들도 있을 거고 정치인 뭐 별도로 나중에 이게 다 문제 있는 자료는 아니겠지만 나중에 좀 더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겠다. 좀 이건 내사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 좀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자료들이 있었죠. 뭐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될 그런 자료들이죠. 사회 고위층과 재벌 등의 면제 비리는 당시 많은 수가 기무사나 헌병대 등 기관 요원의 알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현 수사팀장은 보다 면밀한 내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별도 보관하고 있었고 기무사 등에선 이를 표적 수사로 받아들였다. 좀 자료 수집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 시작 전에는 사실 김문화 헌병에서 비웃었다고. 너가 해봐라. 되느냐. 근데 막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가 자백이 나오고 진술이 나오니까 뭐 솔직히 반반이에요. 진술 나오면은 반은 기무 헌병 거고, 반은 병무청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전국으로 따진다면 한 기무가 한 60 정도, 그리고 헌병이 한 25, 한 30 정도 되는 거, 나머지 좀 작은 것들은 부관이나 뭐 이런 진짜 일반 군인들도 좀 있고, 전국으로 따지면 60% 정도가 기무 같아요. 60, 70%가. 물론 서울에서는 헌병이 좀 뭐 박노왕이라는 특출한 인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서는 60%까지 못한 것 같기도 한데 지방에 있어서는 지방은 절대적으로 다 기무가 다 했거든요. 실제 수사의 칼날은 기무사를 향해 서서히 조여들었다. 제가 좀 간혹 좀 눈에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부탁한 병역 면제자의 어떤 부모들, 사람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강남의 부유층들입니다. 국내 부유층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요청해도 그것을 갖다 거부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 면제자의 62%는 강남 출신이었다. 신의 아들 어둠의 자식들에 빗대어 서민들의 자괴감도 깊어졌다. 비리는 구청 병사계에까지 만연했다. 한 병사계장은 청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유층을 찾아다니며 비리를 유인하기도 했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 수법이 아예 그 좀 있는 집안만 골라 다니면서 뭐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서 그 사람이 받은 액수는 사실 박노왕 원사가 받은 액수 이상입니다. 아니 요즘 집이 보통 뭐 아파트 웬만하면 뭐 몇 억씩 하는데 그거 진짜 뭐 내가 정말 그 3천만 원 쓰고 우리 뭐 아들이 3년 동안 그냥 학교 계속 다닐 수 있다면은 진짜 3년 안 가고 3천만 원 든다면은 그거 안 하겠습니까? 이번 수사를 맡은 군과 검찰의 발표 내용을 지금 들어보시겠습니다. 병역 비리자 207명을 적발한 합수부의 첫 수사 발표는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큰아들은 병역 면제, 둘째 아들은 공익 요원으로 판정받은 자, 장모가 사위를 면제시키거나 장인이 사위를 면제시키는 등 잘못된 자녀 사랑의 극단적인 양태를 살필 수 있었고, 그러나 막상 수사는 벽에 부딪혀 있었다. 수사팀 내부로부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가 올려진 것이다. 수사팀장 이명현 소령이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으나 슬프게도 내부의 압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수사 기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보고만 하면은 이게 금방 오픈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켜줘야 되는데 저로도 그 자료가 보면 어떤 뭐 기무 이런 데 가서 이런 자료들이 있고, 자,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럼 샌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명검찰관이나 저나 솔직히 똑같았어요. 이 샌다. 분명히. 보안에 유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그런 관련 리스트나 이런 것을 솔직히 내부적으로도
저하고 이명겸 차관 둘만 알았어요. 당시 수사체계는 보석 검찰부장의 지휘 아래 실제 수사는 수사팀장 이명현 소령이 맡고 김대업이 이를 지휘해 대통령의 아들들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석사장교 제도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지도층 체제들이 이제 군대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하는데 군대를 갈 수는 없고 면제 판정을 받아서 빠지든지 꼭 기피를 했다가는 나중에 사회생활 같은 게 더 힘들어지니까 외국 나가 살면 몰라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야 하니까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하니까 이건 새로운 시정이 아주 폭발적으로 행동되는 거죠. 김대업이 병역 비리에 몸담은 것도 바로 이 무렵. 그러나 그는 85년 병무 비리로 불명예 전역하게 된다. 병무 브로커로서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옷을 벗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잖아요. 그때는 한창 많이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한 많을 때는 하루에 뭐 몇 건도 있고 그랬었어요. 하루에 몇 건? 네. 그러면 1년으로 치면 뭐 한 100여 건 이상은 되겠네요.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가장 그 커나갔었던 때가 한 대략 어느 정도 몇 년도? 90년대 초반이요. 90년대 병역 비리는 급격히 늘어 중산층까지 확대됐다. 병역 비리는 브로커 조직에 의해 구조화됐고 군 면제는 마치 부모의 의무이자 지위나 부를 과시하는 상징으로까지 여겨졌다. 이게 상류다 뭐 이런 어떤 자기 도취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좀 자랑 삼아 얘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뭐 요번에 그냥 뭐 한 3천만 원 주고 뭐 그냥 뺐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비추는 그런 주부들도 제가 좀 간혹 좀 눈에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부탁한 병역 면제자의 어떤 부모들, 사람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강남의 부유층들입니다. 국내 부유층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요청해도 그것을 갖다 거부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 면제자의 62%는 강남 출신이었다. 신의 아들 어둠의 자식들에 빗대어 서민들의 자괴감도 깊어졌다. 비리는 구청 병사계에까지 만연했다. 한 병사계장은 청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유층을 찾아다니며 비리를 유인하기도 했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 수법이 아예 그 좀 있는 집안만 골라 다니면서 뭐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서 그 사람이 받은 액수는 사실 방광 원사가 받은 액수 이상입니다. 아니 요즘 집이 보통 뭐 아파트 웬만하면 뭐 몇 억씩 하는데 그거 진짜 뭐 그 안에 어떤 서류들이 있었습니까? 거기 기무사, 헌병 그런 관련 서류가 있었습니다. 자료들이 많이 있었죠. 거기 별도로 관리하고 있던 거에는 사회관심자원이라든지 또 군에서 얘기한 뭐 군 기관 관련 자료라든지 뭐 연예인 관련 자료들도 있을 거고 재벌 관련 어떤 이런 자료들도 있을 거고 정치인 뭐 별도로 나중에 이게 다 문제 있는 자료는 아니겠지만 나중에 좀 더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겠다. 좀 이건 내사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 좀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자료들이 있었죠. 뭐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될 그런 자료들이죠. 사회 고위층과 재벌 등의 면제 비리는 당시 많은 수가 기무사나 헌병대 등 기관 요원의 알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현 수사팀장은 보다 면밀한 내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별도 보관하고 있었고 기무사 등에선 이를 표적 수사로 받아들였다. 좀 자료 수집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 시작 전에는 사실 기무나 헌병에서 비웃었다고. 너가 해봐라. 되느냐. 근데 막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가 자백이 나오고 진술이 나오니까 뭐 솔직히 반반이에요. 진술 나오면은 반은 기무 헌병 거고, 반은 병무청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전국으로 따진다면 한 기무가 한 60 정도, 그리고
헌병이 한 25나 한 30 정도 되는 거, 나머지 좀 작은 것들은 부관이나 뭐 이런 진짜 일반 군인들도 좀 있고, 전국으로 따지면 60% 정도가 기무 같아요. 70%가. 물론 서울에서는 헌병이 좀 뭐 박노왕이라는 특출한 인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서는 60%까지 못한 것 같기도 한데, 지방에 있어서는 지방은 절대적으로 다 기무가 다 했거든요. 실제 수사의 칼날은 기무사를 향해 서서히 조여들었다. 군의관들의 입에선 면제 비리를 알선한 기관 요원들의 이름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병역 비리를 막아야 할 기관 요원들은 비리를 무마할 수 있는 힘까지 갖고 있었다. 그들의 권력이 그들을 계속해서 기득권자로 만든 것이다. 수가 1년에 한 100여 차례 해서 뭐 한 4년 반 동안은 한 500여 차례는 받은 걸로. 병무부리부터 시작해서 뭐 외출, 해방, 특박 조치. 참 지난 과거를 다 잊고 이렇게 옳은 일을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구나. 생애 가장 당당했던 시간 1년 3개월. 뒤늦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어보겠노라고 병역 비리 수사에 뛰어들었던 병무브로커. 그에게 병역 비리 수사는 가장 큰 좌절의 시간이기도 했다. 참 나도 더럽고 나쁜 놈이지만은 세상 똑바로 살라 그러는 놈한테 그걸 알아주기는 그냥 짓밟는다는 게 솔직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참. 내부 고발자 김대업. 그에게 돌아온 것은 세상의 전과 기록이 공개되고 파렴치범으로 몰리는 것뿐이었다. 내가 아마 다음에 여기 올 때는 진짜 죽은 시체가 돼가 오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돼요. 그게 내 지금 오늘 결심이에요. 그러나 성역 없는 수사를 내걸고 이후 몇 차례 이어졌던 병역 비리 수사는 용두사미의 결론만을 낸 채 결국 끝을 보지 못했다. 2001년 3월 순찰 중이던 마포경찰서 소속의 두 경관은 익명의 남자로부터 사진 한 장을 건네받는다. 그는 PC방 안에 지명 수배자가 있다며 친절하게도 수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까지 알려주었다. 당시 김대업은 자신이 기소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당시 김대업의 구속 사유는 채권 채무 관계에 의한 사기죄. 그러나 그가 기소되기 4일 전 기무사에선 그의 이전 범죄 사실들을 수사검사에게 넘겨 석연찮은 의혹을 남겼다. 그 기무사에서 민간인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어떤 그런 자료를 그 사기 사건 기록에 넣어가지고 그걸 그 마치 어떤 김대엽 씨에 대한 어떤 그 입건하고는 별도의 선입견을 갖게 하는 자료로 기록에 첨부한 것. 과 재벌 등의 면제 비리는 당시 많은 수가 기무사나 헌병대 등 기관 요원의 알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현 수사팀장은 보다 면밀한 내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별도 보관하고 있었고 기무사 등에선 이를 표적 수사로 받아들였다. 좀 자료 수집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 시작 전에는 사실 김문화 헌병에서 비웃었다고. 너가 해봐라. 되느냐. 근데 막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가 자백이 나오고 진술이 나오니까 뭐 솔직히 반반이에요. 진술 나오면은 반은 기무 헌병 거고 반은 병무청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전국으로 따진다면 한 기무가 한 60 정도, 그리고 헌병이 한 25, 한 30 정도 되는 거, 나머지 좀 작은 것들은 부관이나 뭐 이런 진짜 일반 군인들도 좀 있고, 전국으로 따지면 60% 정도가 기무 같아요. 60~70%가. 물론 서울에서는 헌병이 좀 뭐 박노왕이라는 특출한 인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서는 60%까지 못한 것 같기도 한데, 지방에 있어서는 지방은 절대적으로 다 기무가 다 했거든요. 실제 수사의 칼날은 기무사를 향해 서서히 조여들었다. 군의관들의 입에선 면제 비리를 알선한 기관 요원들의 이름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병역 비리를 막아야 할 기관 요원들은 비리를 무마할 수 있는 힘까지 갖고 있었다. 그들의 권력이 그들을 계속해서 기득권자로 만든 것이다. 수가 1년에 한 100여 차례 해서 뭐 한 3년 반 동안은 한 500여 차례는 받은 걸로 이제 배모부리부터 시작해서 뭐 외출, 해방, 특박 조치, 하는 거 그런 거, 신급 뭐 다 분명히 본연의 업무보다도 이 청탁에 참 시달리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이거 뭐 청탁부인지 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게 더 강간할 때가 많습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그런 권력 기관에 파견돼 와 있는 그 요원들이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제일 그 손쉬운 방법이겠죠. 접근하지 않을 수 없죠. 다른 거 해봐야 그건 헛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된다. 뭐 하나 부탁하려면 간단해. 기무사 요원한테 얘기해야 돼. 다 통해.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었거든요. 압력을 넣어서 뭐 거의 뭐 90% 이상은 내가 전부 다 원하는 대로 부분들 지시는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 필름을 가지고 그 5월 면제 판정을 받을 수가 있고, 신검 예정자의 부모 등으로부터 3천만 원에서 1억여 원까지의 뇌물로 청탁을 받은 알선자는 주로 기무사나 헌병대, 병무청 직원 등이다. 이들은 군의관을 매수해 최종 면제 판정을 받아낸다. 저희들이 그 병무청 파견 나가면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이 병원에 있는 기무, 병무청에 있는 기무들이 제일 먼저 건집합니다. 그러고 헌병, 그다음에 병무청 직원 순으로 이렇게 오죠. 병역 비리의 역사는 징병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분단과 전쟁으로 호적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시절. 가호적이나 이중호적 등의 허술한 틈새는 제도적인 병역 비리를 조장했다. 갑자기 분단되었기 때문에 북쪽에서 월남하는 사람이 호적 갖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또 많은 부분에서 호적이 파괴되었고, 그래서 가호적도 만들고 이중호적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호적제도 안에서 도망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고, 그다음에 국가도 그 엉성한 호적을 갖고 개인을 한 명 한 명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었죠. 또 어떻게 해서 나이가 많은데 왔느냐 그러니까 지주가 논을 몇 마지기 주기로 약속하고 자기가 대리로 입대했대요. 그래서 정말 내가 피가 까꿀로 올라오는 그 감정을 느꼈는데, 병사계 직원은 하는 소리가 면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면제를 받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단계의 거쳐야 할, 통과가 돼야 할 관문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니고 약을 좀 써야 한다. 얼마를 써야 하느냐 하니까 3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와라. 당시엔 대리 신검이 만연했다. 허술한 호적 체계를 악용한 장기간 병역 기피도 많았다. 오늘날 사회 지도층의 많은 수가 5, 60년대 당시 만 30세를 넘긴 고령 면제자들이다. 1970년대가 되자 중앙병무청이 문을 열고 병무행정이 한결 체계화됐다. 그러나 질병을 위장한 비리가 늘어갔다.
폐결핵이나 만성 간염, 관절염 등 당시의 의료 수준으론 확인하기 힘든 병들이었다. 70년대에는 이제 각종 질병, 특히 질병 중에 디스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뭐 척추가 이상하다, 필요하면 합동조사라든가 해가지고 끝까지 장관의 명예를 걸고 그것만 밝혀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1998년 12월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병무비리 합동수사반이 편성됐다. 창군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군검찰과 민간검찰의 합동수사였다. 합수부 수사의 토대가 된 것은 김대업이 넉 달간 추려놓은 사회 지도층 자녀들의 의심되는 병적 카드 400여 건. 김대업은 이때부터 공식적인 정보 제공자로서 병역 면제자들의 발병일과 신검일, 병명과 치료 경력 등을 분석해 부정 면제자들을 하나하나 가려내기 시작했다. 김대업 씨가 자료를 찾아놨다고 한다면은 거의 다 아마 한 10건 중에 7, 8건 정도는 거의 다 냄새 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찾는 능력이 탁월해요. 냄새 나고 이런 부분들 찍어내는 게. 나중에 수사할 때 큰 도움이 되죠. 그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돼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김대업 씨가 없었으면 원영수 순이 수첩으로 수사가 끝났겠죠. 그리고 수사 이게 병무비리 이게 했겠어요. 이게 저희 그러니까 군검찰에서 가장 해방일의 가장 큰 수사인데 수사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 결국 김대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지만 김대업 씨가 없었다면 수사가 불가능했겠죠. 그간 수사가 진전되지 못한 큰 이유가 군의관들을 다그칠 만한 의학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대업이 참여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이 의학적인 지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병무로 해가지고 이 면제가 되는 과정 절차 내용도 상당히 가지고 알고 있었고, 저희들이 모르는 것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돌팔이 수준 저리 가라.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의 같으면은 뭐 안과면 안과 정도에만 이렇게 국한할 텐데 이건 뭐 두루두루 그냥 아주 해박해요. 김대업이 군의관들의 입을 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력 덕분이었다. 그는 병역 비리의 한 거점이던 국군 대구병원 외래과에서 의정하사관으로 일하며 병역 면제 비리에 필요한 의학 지식을 쌓았다. 공부는 브로커하고부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럼 결국 김대업이 병역 비리에 몸담은 것도 바로 이 무렵. 그러나 그는 85년 병무 비리로 불명예 전역하게 된다. 병무 브로커로서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옷을 벗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잖아요. 그때는 한창 많이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한 많을 때는 하루에 뭐 몇 건도 있고 그랬었어요. 하루에 몇 건? 네. 그러면 1년으로 치면 뭐 한 100여 건 이상은 되겠네요.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가장 커 나갔었던 때가 한 대략 어느 정도 몇 년도? 90년대 초반이요. 90년대 병역 비리는 급격히 늘어 중산층까지 확대됐다. 병역 비리는 브로커 조직에 의해 구조화됐고 군 면제는 마치 부모의 의무이자 지위나 부를 과시하는 상징으로까지 여겨졌다. 이게 상류다 뭐 이런 어떤 자기 도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좀 자랑 삼아 얘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뭐 요번에 그냥 뭐 한 3천만 원 주고 뭐 그냥 뺐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비추는 그런 주부들도 제가 좀 간혹 좀 눈에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부탁한 병역 면제자의 어떤 부모들, 사람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강남의 부유층들입니다. 국내 부유층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요청해도 그것을 갖다 거부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 면제자의 62%는 강남 출신이었다. 신의 아들 어둠의 자식들에 빗대어 서민들의 자괴감도 깊어졌다. 비리는 구청 병사계에까지 만연했다. 한 병사계장은 청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유층을 찾아다니며 비리를 유인하기도 했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 수법이 아예 그 좀 있는 집안만 골라 다니면서 뭐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서 그 사람이 받은 액수는 사실 박노한 원사가 받은 액수 이상입니다. 아니 요즘 집이 보통 뭐 아파트 웬만하면 뭐 몇 억씩 하는데 그거 진짜 뭐 내가 정말 그 3천만 원 쓰고 우리 뭐 아들이 3년 동안 그냥 학교 계속 다닐 수 있다면은 진짜 3년 안 가고 3천만 원 든다면은 그거 안 하겠습니까? 이번 수사를 맡은 군과 검찰의 발표 내용을 지금 들어보시겠습니다. 병역 비리자 207명을 적발한 합수부의 첫 수사 발표는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큰아들은 병역 면제, 둘째 아들은 공익 요용으로 판정받은 자, 장모가 군의관들 사이에서 김대업은 병역 비리 캐는 족집게로 불렸다. 그러나 피해자가 없는 병역 비리 특성상 대규모 적발을 위해선 군의관들의 자백이 필수적이었다. 국방부는 군의관들의 자백을 위해 면책을 제의했다. 일부 군의관을 입을 열게 하려면은 오래된 사건에 대해서 면책을 줘야 입을 연다. 그런 그 강력한 건의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수용했죠. 지금 생각해도 그건 잘했다고 봅니다. 자백한 사안에 대한 면책을 약속하자 군의관들로부터는 진술서들이 쏟아졌다. 수사에 밀리며 양심과 씨름하던 그들은 스스로 하루 150건의 병역 비리를 밝혀내기도 했다. 너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겠다. 분명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용기를 얻은 건 사실입니다. 두려움으로 처음에 갔지만은 그런 말씀을 듣고 나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백무비리라는 이런 말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이런 심정으로 그야말로 믿어주실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의 내 자신을 버리자라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백무비리 수사에 임했습니다. 군의관들이 한번 이제 그런 결의를 하고 나서 수사 협조하자라는 결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니까 뭐 엄청나죠. 이제 그때부터는 그건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모르는 거 있으면 의논해 가면서 밤새도록 일을 하니까 스스로 자기 범죄를 찾는 거예요. 밤새도록. 면제 비리는 병원 자료 위조로부터 시작된다. 군 지정병원에서 필요한 엑스레이나 CT 필름, 허위 진단서 등을 마련하는데 가장 흔한 수법이 필름 바꿔치기다. 잘 아는 병원을 가서 그 이전에 찍었던 필름이나 아니면은 심한 다른 사람을 대동을 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번에 신체 검사를 받는 그 사람 이름을 삽입해 갖고 그 필름을 가지고 5월 면제 판정을 받을 수가 있고. 신검 예정자의 부모 등으로부터 3천만 원에서 1억여 원까지의 뇌물로 청탁을 하면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청와대에 김대업의 즉각 구속을 건의했다. 그때 이제 장관께도 그 자료를 보고를 드렸고 청와대 그 법무비서관실에도 그 자료를 드리면서 그 위험성 같은 거라든가 또는 정말 올바른 병비리 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데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자료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상적인 정부 활동으로 봐야 됩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건과 관련된 기무사 요원들은 김대업을 옥죄어갔다. 그들은 따로 군의관을 수사하면서 김대업의 비리를 캤다.
또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 A 씨가 병무 비리에 관련이 됐는데 그 내용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뭐 분원을 잡아다 놓고 뭐 카드치기도 한다더라. 근데 그 카드를 쳤느냐. 또 일부 군원한테 금품 봐준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한다고 한다. 네, 당신도 금품을 요구받은 적 있느냐. 당시 김대엽은 은신처를 전전하고 있었다. 신분이 노출되고 수사에서는 배제된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들은 그에게 신변의 위협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불안했죠. 불안하고 신경질 잡고 그렇던데. 무엇 때문에? 누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얘기가 됩니까? 깊게 들어가니까. 헌병대 기무사에서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위에서 밟으려 한다는 얘기는 수시로 많이 들었었어요. 어떻게든지 김대엽 씨를 병무비리 수사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과 병무비리 수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김대엽 씨가 수사팀에 포함시켜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라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김대엽 씨가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시달렸던 것은 사실이죠.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김대엽이 찾아간 곳은 선친의 묘소였다. 이제 수사를 하면서 참 내 평생 살면서 제일 가슴이 뿌듯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참 지난 과거를 다 잊고 이렇게 옳은 일을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구나.